충치는 영어로 뭘까요? 캐리즈라고 합니다. 캐리어스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학교마다 또 부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보통 외국인들 오시면 캐리즈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캐비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충치라고도 얘기하지만 우식이라는 말을 치과에서는 많이 써요. 우식이나 충치 혹은 뭐 캐리즈라고 하는 건 치아가 변화되는 이런 상태들을 말하는 거고, 캐비티라고 하는 건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비어있는 공간 그거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식이라는 건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비게 되었냐? 치아가 멀쩡했는데. 그러면 이 비게 만드는 요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3세에서 뭐 5세 이런 아기들 보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충치 세균이 치아를 갉아먹고 그것이 충치를 일으킨다. 벌레가 일으키는 치아 뭐 이렇게 해서 충치라고 부르죠. 어느 정도 맞는 얘기긴 해요. 치아라고 하는 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범랑질도 있고 상아질도 있고 하지만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칼슘과 인산으로 구성된 치아의 광화 물질이거든요. 근데 산이 그 부분에 닿게 되면 이것이 칼슘과 인이라는 이온으로 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치아를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pH, 그러니까 산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만 그 방법들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구강 내의 환경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느 요인에 의해서 산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산에 의해서 치아가 녹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산이 어디서 왔느냐를 봐야 되는데, 산은 세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이 돼요. 우식에 관련된 세균들은 주로 당분을 본인들이 섭취를 하고 그 당분을 분해한 결과 산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균이 당분을 분해해서 혹은 탄수화물 분해해서 나오는 노폐물이 산이 되고, 그 산이 치아 면에 접촉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그 산에 의한 치아의 탈회라고 부르는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균은 어디에 있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구강 내의 세균은 치아에 접착을 할 때 원래는 잘 붙지 않지만 바이오필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세균층이 점점점 극대화된다고 얘기를 했죠. 결국 그 바이오필름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세균이 엉겨 붙으면서 그런 것들이 치아 우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치아, 세균, 그리고 세균에 의한 산, 그리고 당분, 그리고 그것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식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4대 요건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2007년에 셸위츠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 따르면 산성 세균과 탄수화물, 그다음에 치아 숙주, 시간, 이 네 가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식이 발생한다라고 정의했어요. 이거보다 전에는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세균과 치아와 당분,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주목을 했었는데 점점점 이제 예방적인 치료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 거예요. 이 앞서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치를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100% 없앤다기보다 이 세 가지가 작용할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왔고, 그런 거에 더불어서 우리가 식사 후 3분 이내에 양치하다 뭐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2017년에 피츠라는 분이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세균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팩토리얼,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고 했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추가를 한 게 있는데 다이나믹 디지즈라는 거예요. 다이나믹 디지즈라는 거는 뭐 변화무쌍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식의 관점에서 보면 우식이 점점점 생기기도 하지만 이걸 탈회라고 했죠. 우식이 점점점 소실되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아에서 우리가 재광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아는 우식으로 탈회돼서 점점 칼슘 성분이 소실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불소나 아니면 칼슘을 꾸준히 공급을 해줬을 때 우식이 점점점 퇴화되고 다시 치아가 단단해지는 재광화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다이나믹 디지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범랑질 안에서 재광화될 수 있는 한정된 병소, 초기 우식이라고 하면 다시 재광화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외에 조금 깊은 충치라고 해서 우리가 치과에서 치료하는 충치들은 대부분은 그런 재광화에 의해서 회복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근거로 했을 때 충치가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옛날 방식이다. 치과 의사들도 충치가 있으니까 치료해야 돼요, 이 개념보다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자라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게 조금 더 현대적인 치과 치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식의 단계를 한번 정의를 좀 먼저 해볼게요. 충치를 분류하는 기준들은 과거부터 되게 많았어요. C1, C2, C3 뭐 0부터 7까지 숫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은 ICD-AS라는 기준이에요. 이거는 숫자로 우식의 정도를 판단을 한 거거든요. 정상인 경우에는 0점을 줘요. 0으로 표현을 하고 숫자별로 점점점 커짐에 따라서 우식이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1단계에서는 초기의 범랑질의 변화, 그러니까 초기 충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충치가 있나 없나 잘 모를 정도. 2번은 어느 정도 명확한 변화가 보이긴 한데 이게 깊지는 않고 범랑질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범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범랑질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 3단계라고 부르고요. 4단계는 상아질에서의 변화가 어둡게 그림자처럼 지는 단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충치를 검진을 할 때 눈으로 보고 치과 의사들이 검진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5단계는 상아질이 노출된, 그러니까 범랑질이라고 하는 치아 껍데기가 깨지고 치아의 속살이 밖으로 드러나 있을 정도로 깊은 충치를 얘기하는 거고, 6번째는 광범위한 와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딱 봐도 아주 크고 깊은 충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1, 2단계는 초기 우식, 3, 4단계는 중등도 우식, 5, 6단계는 이제 광범위한 심도 우식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과학적으로 충치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실제로 진료실 환경 내에서는 이걸 0단계는 이렇게 하고 1단계는 이렇게 하고 이런 기준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나는 충치를 치료해야 되는 단계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 치료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거를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치료할 것이냐 이 부분을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과 보증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경험에 따라서 우식을 이렇게 치료한다라는 틀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엑스레이를 먼저 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왕충치들은 걸러내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 사실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파노라마는 오류가 많은 영상이에요. 처음에도 얘기했죠. 파노라마만 보고 진단해서 충치 치료하면 오진 나올 확률이 20-30%는 돼요. 그러니까 파노라마를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시행한 게 제가 이제 환자분 누워보세요 하고 이제 시진을 하죠.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빛을 투과시켜 보고 아니면 뭐 긁어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바람도 불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각도로 치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식이 비쳐 보이거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체킹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봤던 엑스레이 영상과 머릿속으로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우식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깊은지 얕은지 판단이 애매한 것들이 아무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교익 방사선 사진을 찍습니다. 식은단 방사선 사진을 찍어도 좋고, 어쨌든 그 치아와 인접면의 관계만 정확하게 찍어낼 수 있는 엑스레이를 찍는 거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깊이 있는지를 확인해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다 해도 사실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이런 경우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치료를 해야 되는 거냐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 안 해도 되는 가벼운 우식들은 걸러내죠. 그럼 이게 이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이거를 제거했을 때 이 치아가 얼마나 남을 건지를 상상을 해요. 그러면 이 상상한 거에 근거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거는 레진 치료로 우리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레진을 했을 때 치아 원형 회복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인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교두가 이미 깨졌고 치아의 크레이지 라인이라 그래서 미세한 파절 양상들이 계속 보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전체를 씌워주는 게 나으니까 크라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충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충치에 대해서도 이 방법과 저 방법, 모든 방법을 다 고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과잉 진료다 라고 보시는 게, 뭐 충치가 작은데 크라운 꼭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인레이 꼭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 과잉 진료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뭐 과잉 진료 맞죠. 뭐 작은 거라고 하면.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크라운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잉 진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진료를 했을 때 이 진료가 오래오래 좀 유지되는 거를 저는 목표를 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만약 그런 진료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과잉 진료라고 저는 안 보는데, 대신에 그 진료가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그걸 선택하기에 이 모든 고려와 과정을 다 했다.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런저런 평가도 하고 상상도 하고 뭐 시뮬레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크라운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또 리스크들이 막 있잖아요. 이런 가치 판단을 통해서 크라운을 한 게 맞아 라고 했다면 그건 과잉 진료가 아니죠. 가장 최적화된 진료 방법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를 지금 치료해야 되냐, 아니면 나중에 치료해도 되냐, 아니면 나중에 치료할 수밖에 없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우식은 진행이 되는 병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빨리 하면 이득이 볼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늦게 해서 좋을 거는 별로 없는 거죠. 하지만 환자분들의 사정과 다른 치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치료의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당장 이 치아를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충치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진짜 몇 년을 이 사람이 묵혀놓고 나한테 온 건데 한 달, 두 달 미룬다, 아니면 6개월 미룬다 라고 해서 정말 큰일이 날까?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거 충치가 커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뭐 이미 몇 년 동안 이렇게 사셨는데 뭐 한두 달 큰 문제 있겠어요? 대신에 그쪽으로 너무 자극이 되지 않게 주의를 좀 해주세요. 약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고령의 노인분들도 있잖아요. 연세가 76세인데 충치가 좀 있어. 오늘도 뭐 80세인가 환자분이 오셨는데 충치가 보여요. 금가 있는 것도 보이고. 근데 내가 이 치아를 치료해서 환자한테 정말 유익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저희 치과의 1번 모든 직원들한테 들어오면 얘기하는 게, 우리는 환자에게 유익이 되는 진료를 한다. 예를 들어 당장에 암 치료 하시는데 충치가 있어. 근데 그 충치가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환자한테 진짜 지금 유익하냐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증상 없이 잘 쓰시면 이거를 꼭 지금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보고 치료 계획을 잡게 되는 거죠. 충치를 보면 1, 2단계는 우리가 바깥쪽에 하얀색 보이는 그냥 에나멜에 한정된 병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충치를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영상들도 많죠. 맞는 얘기죠.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아까 말했던 대로 우식이라고 하는 건 다이나믹 디지즈이기 때문에 정말 상아지를 침범하지 않는 우식에 대해서는 치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치과 의사가 아무리 치료를 잘 한다고 해도 여기에 조그만한 충치가 있을 걸 치료하려면 손실이 너무 많아져요. 실제로 그분의 치아의 자연 형태만큼 잘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료한 게 유익하지 않은 거죠, 환자분한테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초기 충치는 치료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고 봅니다. 그게 조금 더 깊어져서 만약에 중등도 우식, 상아지를 침범한 우식이 된다고 하면 그때 치료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초기 충치는 그냥 중등도가 될 때까지 오히려 기다렸다가 치료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왜냐면 그거 파내려고 어차피 파내는 거에 조금 더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치료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조그만한 구멍에 레진을 떼우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에러가 날 확률도 커져요. C 팩터라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식이 조금 광범위해지면 떼우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치료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초기 충치는 그런 이유로, 환자분을 위해서 막 뭐 이런 거라기보다 치료가 우식이 더 커지면 좀 더 완성도가 높다? 그냥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초기에 해야 되는 이유는 상아질은 범랑질이랑 다르게 되게 무른 곳이기 때문에 상아질까지 충치가 침범을 하면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다리면 안 된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자, 빠르다. 얼마나 빠를 것 같아요? 진짜 막 한 달만 해도 신경까지 침범할 정도로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식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충치에 대한 정말 알 수 없는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충치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이렇게 충치가 될 때까지 사실 몇 년, 몇 달을 거쳐서 왔는데 당장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게 엄청나게 변화가 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상아질이 무르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아질의 강도가 뼈보다 강해요. 치아의 강도는 정말 우리 몸에서 탑 클래스이기 때문에 비교할 때 에나멜은 어나더 레벨로 딱딱하다라고 하고 상아질이 우리 뼈랑 비교를 했을 때 뭐 뼈에서도 평균적인 수치니까 그 뼈보다 약간 단단한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어요. 뭐 물론 강도로 우식이 진행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상아질이 무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상아질은 무르지 않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상아질의 침범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들은 못 느껴요. 그만큼 우리 몸의 치아는 우식에 대한 저항성이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있고 빠르거나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예요? 신경치료, 충치 때문에 근관치료를 하는 걸 가장 우려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관치료는 아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관치료를 안 하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러면 근관치료를 하냐 안 하냐의 구별이 치과 의사나 환자한테는 가장 우식에서 핵심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경치료 안 해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다행이다. 우식이 깊어질 때 이 정도 뭐 됐다라고 하면 사실 근관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식은 이 상하세간을 타고 한 곳에서 유달리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깊어져서 어느 정도 계속 파 나갈 거 아니에요, 충치를. 근데 이 어느 정도 팠어요, 다 충치가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충경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교과서에 따르면 이제 이 치수로부터 상아질의 두께가 단 0.5mm만 되다 하더라도 치수는 우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문헌적으로 얘기를 해요. 0.5mm 엄청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이 노출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경치료는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치과 의사가 요걸 파면서 이거는 지금부터 1.5mm, 1.2mm, 0.8mm, 0.5mm 끝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0.3mm가 남아서 신경치료 나중에 해야 될까봐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또 우려하기도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굉장히 깊은 우식에 치수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근관치료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환자분들의 치아를 증상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아질에 대한 중등도 우식을 벗어나 정말 엑스레이 봤을 때 와 이거는 신경에 딱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깊은 우식, 아니면 치아가 위에서 봤을 때 뭐 다 깨져 있을 정도로 깊은 우식, 이런 우식일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생활 치수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환자분의 증상이 시작이 됐을 때 근관 치료나 아니면 생활 치수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낫겠고, 안 좋은 경험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충치 치료했더니 아프고 시리다고 하는 이 호소를 너무 많이 하신 선생님들은 좀 더 예방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환자분들의 통증을 미리 없애주기 위해서 근관치료를 선택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네요. 뭐가 더 맞는 얘기인지. 그거는 의사의 성향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근관치료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관치료를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양심적인 치과 의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관치료에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근관치료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식을 다 제거하지 않아요. 우식을 다 제거하면 신경이 노출이 해서 내가 신경치료를 해야 될까 봐. 무조건 해야 될까 봐. 근데 내가 신경치료에 자신이 없으니까 우식을 일부 남겨놓는 거죠.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식이 정말 감염된 치질인지 아니면 그냥 영향을 받아서 갈색으로 변한 건지에 대해서 영향만 받은 거라고 하면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면서 우식은 남겨놓아도 되고 다 제거하지 않았을 때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우식을 정말 깔끔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구독자들이나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고, 다음은 심화편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요? 심화편은 어떤 뭐 치과 의사들은 좀 반론을 낼 수도 있고, 제가 환자분들로부터 듣고 그냥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고 추정을 했던 부분이니까 저의 그냥 뇌피셜이고 근거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첫 번째, 우식이 아주 깊은데 치수가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근관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근관치료를 안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근관치료 안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접착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레진을 채워놓고 그 위에 추가 레진을 하든 뭐 인레이를 하든 크라운을 하든 어쨌든 레진으로 채워야 돼요. 그걸 레진 코어라고 하거든요. 이 레진 코어를 할 때 신경 가까운 부분에 접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하세관이 치수가 가까이 갈수록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접착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좀 어려워요. 여러 번의 중복된 접착층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치수에 대한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접착 레진을 쓱 바르고 바람 불고 큐어링하는 그 일반적인 과정을 하는 거죠. 근데 깊은 곳에서의 접착은 다른 메커니즘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다루는 스킬이 부족하거나 접착 실패하거나 중압 수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진의 완성도가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의 증상이 시작이 되고 결국 환자분들이 아파요 라고 얘기하니까 근관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MTA를 남용하는 문제. 우식이 깊어서 뭐 치수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바이탈 펄프 테라피라 그래서 치수 목조라는 걸 하는데 간혹 이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여기까지 정말 가서 치수가 이제 핑크색으로 노출될랑 말랑 아니면 노출이 살짝 됐어. 이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우식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우식이 깊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MTA를 까는 거예요. 바닥에다가. 근데 그 MTA를 깔면 치수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레진 접착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레진 접착은 치아에 하는 건데 MTA를 깔아버리면 MTA랑 레진은 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냥 부유층이 생기는 거예요. 제일 밑바닥에. 그러니까 MTA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이탈 펄프 테라피를 할 때도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펄프 혼 여기 조금만 노출됐다라고 하면 MTA 두께는 2mm 정도, 너비는 그 노출된 포인트만 살짝 MTA를 세팅을 하고 나머지는 건전한 치아 부분에 접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MTA를 뜯어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MTA를 그냥 뭔가 만병통치약처럼 안에 떡하니 덩어리를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환자분은 씹을 때마다 좀 뭔가 시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왜 이렇게 하냐? MTA라고 하는 게 치과 내에서 비용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말했던 대로 레진 접착층을 뭔가 완벽하게 하고 두껍게 해서 환자분이 덜 시리게 하는 건 환자분한테 추가 비용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여기에 첨가를 했다. 그러면 환자분한테 구색이 생기잖아요. MTA 했으니까 MTA 비용을 추가로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만 원도 받고 많은 경우 20만 원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느끼기에 나한테 좋은 뭔가를 해줬구나 라고 느끼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치수가 노출되거나 아니면 환자분의 연령이 어리거나 할 때는 그렇게 비용을 내서 근관치료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고 그만큼의 비용을 낼 수 있는 재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근관치료를 이제 충치가 깊어져서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했어야 되는 단계가 뭐냐면 치수에 생활력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이스 테스트나 온각 자극 검사, EPT라고 하는 전기 자극에 의한 치아의 반응을 검사를 한다면 이 치아의 신경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상적이었으면 우식이 아무리 깊었더라도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서는 근관치료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전 단계의 판단 없이 우식을 그냥 제거하고 들어가죠. 들어가고 제거해서 신경이 가까운 것 같은데 근관치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관치료와 크라운 치료 이게 좀 어느 정도 별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획일화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좀 아쉽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신 것 중에 그러면은 충치인데 이건 레진 할 거예요? 인레이 할 거예요? 크라운 할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어디 한번 얘기해봐. 사기꾼 양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세는 레진 치료가 가장 기본이고 현대 치과에서 두 번째는 인레이 치료고 세 번째는 크라운 치료, 네 번째는 근관 치료하고 크라운 하는 거죠. 뭐 이 플로우 가는 게 대세기는 해요. 근데 꼭 충치가 작을 때만 레진 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충치가 어느 정도 크더라도 레진 빌드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노고도 좀 많이 들고 예지성이나 완성도 면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환자분이 치과 내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레진이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큰 수복물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에러가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작은 거에서 레진을 하고, 크다라고 하면 보통 선생님들이 인레이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레진 빌드업이라는 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어떤 케이스에서 이게 참 좋냐라고 감이 좀 오기 시작했는데, 재치료 케이스에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 레진 치료라는 걸 했어요. 아말감 치료라는 걸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노후가 된 거예요. 노후가 됐는데 이거를 제거하고 뭔가 큰 치료를 하기에는 불필요한 치아 삭제량이 많아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진 치료나 아말감 치료는 치아의 수복의 형태의 민감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충치만 제거하고 떼울 수 있는 게 레진과 아말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거나 하는데, 인레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획일화된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밖에서 안으로 붙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안이 좁고 바깥쪽이 넓은 이런 깔때기 형태를 무조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충치가 이렇게 생긴 경우는 거의 없고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위에보다 안에가 넓어요. 이런 경우에는 레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빌드업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치아를 덜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식의 범위가 경계 부분이 굉장히 얇게 남을 것 같은 우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인레이보다는 레진 치료가 좀 더 낫다고 봐요. 과거에 뭐 이렇게 레진 치료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인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얇게 남는 거예요. 치아가. 이 부분이 깨져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걸 수복하기 위해서 인레이를 할 때 온레이라는 걸 바꿔서 교두를 요 안에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위해서 치아를 너무 많이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크라운을 하는 것보다야 훨씬 보존적인 치료긴 해요. 근데 제가 또 더 보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다 파내죠. 그리고 일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이 부분을 다시 레진을 충전을 하는 치료를 하는 거죠. 레진이라고 하는 거는 수복물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얼마든지 레진을 충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치아를 보존할 수 있는 충치 치료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충치가 이렇게 떼운 게 있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인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인레이는 이런 형태의 수복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두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파내고 요것만 이렇게 떼울 수 있는 인레이를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게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인레이는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레이는 최소 두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인레이를 이렇게 파야 돼요. 결국 인레이도 적지 않은 치아 삭제량이 있기는 하는 거죠. 물론 크라운보다는 적지만 환자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치아를 조금 깎고 하는 그런 치료는 아니다. 조금 깎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왜냐하면 파손이 되거나 탈락을 하면서 다시 치료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인레이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치아를 두껍게 형성을 해줘서 인레이가 안정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레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료의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의 방법을 결정을 할 때는 제작의 과정, 환자분의 이전의 상태, 그 다음에 환자분이 갖고 있는 교합의 특성, 아니면 연령,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이게 오래 가는 게 가장 보존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에는 10년이 미니멈인 것 같아요. 10년은 바라보고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10년을 쓰셨으면 10년 딱 됐을 때 문제가 생겨, 이건 아니잖아요. 10년을 딱 썼다고 하면 사실 10년, 15년, 2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결과라고 봐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그리고 해석을 할 때 10년 잔기 생존율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진 치료를 하든 크라운 치료를 하든 임플란트를 하든 어떤 치료를 했을 때 그거 치료 얼마나 괜찮은 치료라고 하는 기준은 10년 동안 얼마나 생존을 했냐, 얼마나 성공적이었냐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10년 동안 쓸 수 있게끔 해준다면 치과 의사로서의 어떤 의무, 그리고 치과 의사로서의 돈값은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 오실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 저랑 얘기하실 때 꼭 증상을 좀 축소해서 얘기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가끔 아주 그냥 살짝 이따금씩 그냥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딱 봐도 이건 아플 것 같은데 꼭 저한테 치료를 조금 받으려고 하시는 건지 증상을 좀 축소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거는 좀 뭐 참고는 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또 하나는 이거 아프지 않은데 치료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드려요. 우리가 아파야만 치료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건강검진을 왜 오시냐? 지금 검진 오신 거 아니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시지 않냐? 아프지도 않은데 그거 왜 하시냐? 어떻게 아프게 될까봐 아니면 지금 기회를 놓쳐서 나중에 후회하게 될까봐 진단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아픈 것 때문에만 치료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정보나 과학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치료가 필요한 거를 설명드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아프지 않은데 치료 꼭 해야 되나요?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걸로 똑같이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간혹 이제 우식에 대한 진단을 타치과에서 받고 이제 저한테 검증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맞냐?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치과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강남은 엄청 과잉진료를 할 것 같고 대형 치과는 과잉진료를 할 것 같고 동네 치과의 소규모 병원이 양심적으로 잘할 것 같다라고 치과 의사들이 보통 생각을 하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근데 실상이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동네에서 20년, 30년 진료하신 분들 진료를 뭐 잘하셔서 오랫동안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운이 좋아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경력이 30년 됐다 그래서 훌륭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오래 하신 분들한텐 죄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30년 동안 계속 발전해 오신 게 아니라면 너무 정체되어 있는 진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골드 크라운 강조하고 별로 레진 접착이나 트랙은 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발전해서 환자분한테 좋은 진료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진단을 여러 개 받아 오시는 분들 보면 요거 충치라고 했는데 아닌가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봤을 때 이게 충치는 아니고 옛날 레진 한 거나 인레이 한 게 변색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충치라고 하는 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치아와 세균과 당분과 시간 뭐 이게 합쳐져야 충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치료가 되어 있고 그냥 단순히 옛날 레진 한 개 갈색이나 검정색으로 미세 누출이 생기면서 변색이 된 것 뿐인데 이거를 충치냐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충치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이거는 수복물이 그러니까 옛날 치료하신 게 노후돼서 그래요 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동차도 노후되면 부품도 교체하고 수리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리해서 쓰신다라고 하고 새롭게 하세요. 그러면 새로 했으니까 조금 더 치아를 오래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저는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치만 충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래된 레진이나 아니면 변색 이런 것들도 충치라고 환자분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도 환자분들은 조금 걸러 들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